잠깐 보게요. 여기 188페이지 환율 변동의 영향, 여기 이해 잘 해두셔야 됩니다.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요. 환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환율 상승만 기억하세요. 환율 하락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시험 문제는 환율 상승 가지고 거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수출 수입 아까 공부했었죠? 수출 늘어나고 수입 줄어들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 수출업자 웃고 수입업자 웁니다. 근데 국내 물가 오르죠? 국내 물가 오르죠. 그럼 국내 물가 오르면 또 웃는 사람 있고 우는 사람 있죠? 채권자 울고, 채무자 웃고, 수출업자 울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 웃죠. 근데 물가가 오르면 수출업자는 울어요. 인과관계를 잘 따져야 됩니다. 국내 주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환율이 오르면 국내 주가는 하락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해외여행 감소하겠죠. 외채 상환 부담 증가하겠죠. 그럼 수출업자는 환율이 오를 때 수출 대금을 빨리 받는 게 유리할까요? 천천히 받는 게 유리할까요? 천천히 받는 게 유리합니다. 환율이 오르니까요. 수입업자는 수입 대금을 환율이 오를 경우에 빨리 줘야 할까요? 천천히 줘야 될까요? 빨리 줘야겠지. 빨리 줘야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환율이 오를 때 해외여행은 빨리 갔다 올수록 유리하겠죠. 해외 유학도 빨리 갔다 오는 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외채 상환도 빨리 갚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이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금방 얘기했던 내용 다 나와 있죠. 해외여행 줄어들고 유학비 부담 늘어나고 유효화표시 자산 보유자의 이익 증가. 이게 무슨 말이죠? 달러로 월급 받는 게 유리해요? 원화로 월급 받는 게 유리해요? 환율이 오를 때 달러로 받아야지. 달러로 월급 받는 게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유효화표시 자산 보유자 이익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를 때 유효화표시 GDP는 크게 계산된다, 작게 계산된다? 작게 계산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한 대책, 이제 환율 급등이 예상되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쭉 다 연결되어 있죠? 읽어보시면 되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 환율이 급등하면 돈을 풀어야겠죠? 달러를 풀어야겠죠? 환율이 급락하면 달러를 사들여야겠죠? 정부나 중앙은행이 할 일, 그건 뻔한 이야기라 더 불매할 거 없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제는 국제수지로 갑니다. 국제수지. 의미를 한번 볼까요? 196조. 1년 동안, 1년 동안이니까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유량. 흐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일정 시점 하면 이건 저량의 개념이지만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의 개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아마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1년 동안 한 나라가 수취하거나 지급한 외화를 표시하는데 국제수지표는 그 차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수취와 지급 그 차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수지 관계를 하나의 일정한 표로 작성하도록 IMF에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수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수치 지급한 내역이 집계한 표, 이 국제수지표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하면 나라마다 비교도 안 되고 나라마다 다 다르게 표시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번에 국제수지표 구성, 이게 이제 IMF에서 규정한 건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표의 양식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제수지표의 양식은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IMF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수지표는 그 구성이 IMF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상수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두 번째가 자본 및 금융계정 이라는 계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차 및 누락 계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 수지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건 구성이고 구성 기준이고 작성 기준은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수지 항등식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제수지 항등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 및 금융계정 더하기 오차 및 누락 이퀄 0이 되도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죠? 균형을 말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도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걸 수지균형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수지균형. 이걸 우리는 국제수지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상수지가 가령 100만큼 흑자를 봤어요. 자본수지가 90만큼 적자를 봤어요. 오차 및 누락은 없다고 하면 지금 국제수지는 결국 10만큼 흑자 본 거죠. 10만큼 흑자 봤지만 이걸 0으로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0으로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10이 필요하죠. 이 마이너스 10을 우리는 조정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에서 공부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몰라도 돼. 자, 일단 국제 수지표는 작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 이걸 이제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 금액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건데. 자, 일단 우리 시험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일단 구성부터 확인해야 돼요. 경상수지는 네 가지로 구성이 돼요.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외환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것을 표시하는 계정이 경상수지 계정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상품수지라는 계정이 있고 서비스수지라는 계정 항목이 있고 본원소득수지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전소득수지, 경상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경상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합치면 경상수지의 흑자 아니면 적자가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게 하나씩 나옵니다. 상품수지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상품을 팔면 달러를 수취하고 상품을 사오면 달러를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수출하면 상품 수지 계정이 플러스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다면 100억 달러 수출했다 하면은 플러스 100억 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을 하면 달러가 나가니까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일까요? 수출 100억, 수입 90억.
그럼 그 차이가 얼마예요? 10억. 차액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작년이었어. 금년에는 여기가 플러스 5억이 됐어요. 그럼 수출 늘은 거야, 줄은 거야? 몰라요. 수입 늘어, 줄어? 몰라요. 차액만 그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수출이 줄었다. OX. X라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차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수출액이나 수입액의 규모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수출액이 증가했다 하면서 수입액이 증가했다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여기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 수지인데 서비스 수지는 이게 이제 서비스니까 용역이란 말이에요. 물건을 팔 때 선박에다 실어서 팔아야죠. 항공기다 팔아서 실어서 운반하거나 이게 운임.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기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운임이 들어오겠죠. 외국 선박을 이용하면 우리나라가 운임을 지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임이 들어오고 나가면 또 받으면 플러스고 주면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서로 수출업자, 수입업자 서로 통신료라든가 또는 보험. 그 울산에서 소나타 3,000대를 신형 3,000대를 싣고 그 유럽으로 가다가 인도양 앞바다에서 침몰이 사고가 발생했어요. 지금 못 건지고 있습니다. 건질 수만 있다고 건질 수 있는데 그 이제 바닷물 먹었으니까 못 쓰죠. 근데 다행히 우리 현대자동차가 영국의 보험사에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금 받았죠. 받으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가 되겠죠? 수출하다가 보험 받았어. 피해 받으면 플러스고 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서비스로 우리가 여행 가면 서비스 받죠? 해외여행 또는 해외 유학.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미국에 유학 가면 마이너스. 그죠? 베트남이나 중국 애들이 뭐 도망도 많이 간다던데 우리나라로 유학 오죠. 말이 유학이지 유학 겸 돈 벌러 오는 거잖아요. 유학 비자 가지고 들어왔다가 많이 도망가던가 봐요. 그럼 이제 베트남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달러 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한국은행 한국에서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니까 2020년 올해 7월 달에 발표한 거 보니까 여전히 여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 지방정에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특허권은 아니지만 그 저작권 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식재산권은요. 이 지식재산권은 빌리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가 그 통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인공위성은 만들었는데 쏘아 올리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기술을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게 인공위성 하나 쏘아 올릴 때마다 엄청난 돈을 줘야 돼요. 몇억 달러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사용료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상품 수지는 지금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서비스 수지는 거의 매년 적자예요. 딱 2번 흑 잡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딱 2번 흑 잡은 게 서비스 수지 흑자가 언제냐면 1988년하고 2002년입니다. 그해 뭐 있었는가 아시죠? 88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2번 딱 흑 잡아버렸어요. 그죠? 외국 사람들 와서 돈 쓴 거라고. 그리고 그 TV 광고에서 광고를 받고. 그래서 이게 월드컵 한 번씩 하고 올림픽 한 번씩 하면은 돈이 좀 돼요. 근데 이번에 쪽발이들 참 안 됐어요. 네. 이번에 도쿄올림픽 깨져버렸잖아. 뭐 언제 올 줄 알아?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다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본원소득수지. 소득이잖아요. 소득. 그래서 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어로 받는 외국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외국에 가서 달러로 받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 공부했었어요. A가 뭐예요? 해외 지불. C는? 우리, 그러니까, 손흥민이 영국에 가서 버는 소득이라고. 뭘로 받아요? 달러로 받겠지. 해외 지불 소득. 원화로 줄 수도 있고, 뭐, 달러로 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주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오를 때 이게 유리하죠. 환율이 오를 때 얘는 불리하다고. 그죠? 그 얘기는 공부했고, 이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봐요. 나라에 따라서 선진국은 GDP가 크다고 그랬어요. GMP가 크다고 그랬어요. 선진국은 이렇게 되죠. 그러죠? 선진국은 이렇게 돼. 이 C가 크다고, C가. 그러니까 선진국은 해외 지불소득이 커요? 해외 수출소득이 커요? 해외 수출소득이 크다고. 이거 가지고 수능에서 시험 문제 냈다고요.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어. 자, 임금, 해외 지불소득하고 해외 수출소득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클수록, 해외 수출소득이 클수록 GMP가 크다, GDP가 크다? GMP가 큰 거야. 그럼 반대로 하면 해외 수출소득보다 해외 지불소득이 크면 해외 지불소득이 클수록 GDP가 크겠죠? 그때는 GDP가 크겠지. 오케이?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임용시험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손익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해외 투자도 직접 투자도 포함되고 펀드 등의 간접 투자 모두 포함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차관, 이자. 돈 빌려주고 받으면 플러스, 돈 빌려 쓰고 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되겠죠. 여기 이제 본원 소득 수지라는 항목에서 표시되는, 계산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소득 수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건 이전이라는 건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무상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 원조, 대표적인 원조죠. 무상 원조. 무상 원조나 증여. 그 다음에 뭐 샘플, 변본품 제공. 또 뭐가 있어요? 재해 구호금. 뭐
지진이 일어났다. 무상으로 구호금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소득 수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융계정인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한 80%는 경상수지만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낼 만한 게 없으면 이제 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래로 이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만점가로 갈 수 있다고. 자본금융계정은 이제 두 가지인데, 문자 그대로 자본과 금융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본수지에서 내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수능에서는 이거 가지고 냈었는데, 아직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해외 이주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본수지 해외 이주비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외 이주비가 플러스로 표시되겠죠. 이게 바로 자본, 돈만 움직인 거잖아. 돈만. 어떤 대가가 있는 게 아니라 돈만 움직인 거라고요. 제가 검정고시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는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교육 받지 못하고 환율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얘는 아버지가 농업 이민으로 아르헨티나를 갔어요. 한국에서 재산 털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농사지로 그 농장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아르헨티나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교민한테, 한국인한테. 그래서 재산 다 날리고 이 아들 하나 있는 얘하고 엄마 아빠하고 둘이 다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국 땅에서 이제 다 사기당하고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 한국 고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려는데 이게 사단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공부 중인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화병이죠, 화병.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저도 학생 몇 명하고 문상을 갔었죠. 할 말이 없더라고. 그 어머니는 넋을 잃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얘는 왜 또 말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무사히 그 상을 치르고 제가 특별히 그 학원 측에 부탁을 해가지고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근로장학생으로 해서 학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줬는데 대학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학 포기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알바 같은 걸 하다가 우연하게 성남 FC라는 프로 축구단이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해온 용병 축구 선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걔들이 이거 쓰잖아요. 스페인어. 그러니까 얘가 또 그 아르헨티나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통역관으로 취업을 한 거야. 통역관으로. 다행이죠. 대학은 못 갔지만 그 서울 성남 FC 프로 축구단 통역관으로 지금도 있어, 지금도. 그래가지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수능할 때 전화가 왔어요. 반갑더라고요. 어떻게 지내냐. 선생님, 저 프로 축구단에 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축구 좋아하세요? 제가 표 좀 드릴까요? 나 축구 별로 안 좋아한다. 현철어주라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고. 어머니 좀 어떠시냐? 어머니 혼자 힘드시지? 그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가서
수밖에 얘기 또 하더라고. 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분당의 서울대병원에 간병인으로 일을 나간 거야.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혼자 사는 노인네에 간병인을 하다가 눈이 맞아버렸어. 재혼했대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나마 이제 남은 인생 그분하고 같이 새 아빠랑 같이 잘 살면 되고 네 앞질을 감당 잘해라. 너 이제 가정도 이루어야 할 텐데. 근데 이 새끼는 심심하면 연락 와요. 내가 한번 봐야죠. 전화에 나가지고 전화만 오고 끝나. 그래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이렇게 전화라도 해주니까. 전화도 끊는 애들이 많거든요. 소식도 끊긴 애들 많은데 이 새끼는 틈틈이 어쩌다 한 번씩 전화가 와. 반가워.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사는 애들이 정이 가더라고요. 해외 이주하다 또 그 얘기까지 나왔네. 걔네 아버지가 한국에서 재산 털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자본수지에 플러스가 되고 우리 한국의 자본수지에는 마이너스로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우리 교과서대로 합시다. 우리 교과서대로. 이게 지금 한국에서 바꿨다 안 바꿨다 이런 얘기 많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바꾸졌어 아직. 그게 뭐냐면 특허권 등에 지식 재산권 매매입니다. 사용료하고 매매는 다르죠. 매매. 요건 시험 문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요건 시험 문제 나왔어. 요건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여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다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혹시 모르니까 소개할게요. 아까 에셋 파킹이란 말 했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사러 부동산을 매매한단 말이에요. 사거나 또 샀던 부동산을 팔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 많이 샀잖아요. 지금 많이 팔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외화가 들어오거나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다 표시할까? 에셋 파킹은 어디다 표시할까? 여기입니다. 제보입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 하나 추가해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외국인의 그 부동산 매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에 10,000명이 외국인이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그러네. 땅을 구입했다고 그러네. 10,000명 정도 외국인이요. 작년 1년 동안에 10,000명이 우리나라 수도권에 땅을 구입을 했대. 부동산 매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매매하는 겁니다. 자본수지에서. 이거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우리 교과서는 안 나온다고. 혹시 몰라서 상식으로 혹시 이런 거 가지고. 왜냐면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안 나오지만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런 거 낸다니까. 시사성 있는 것들. 풀쓰면 된다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 아는 사람 거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험은 이제 경상수지에서 끝나는데 우리는 만점으로 가야 되니까 자본금융계정까지 알아야 돼. 이거 노참이라고 별로 시험 문제가 없고. 그럼 이제 금융계정인데 이 금융계정은요. 이를테면 여기 한번 보자고. 해외 투자 있죠. 해외 투자 손익은 이건 소득수지지만 해외 투자 자체는 금융이란 말이에요. 금융. 자본계정.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차관 이자는 소득이지만 차관 자체는 어때요? 유체. 차관 자체는 돈거래라고. 금융거래라고요. 금융거래.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아까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에는 항등식에 의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과 오차민 누락을 합치면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도록 작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100억이야. 금융계정에서 적자가 90이야. 오차민 누락 0이야. 그러면 국제수지는 10억 흑자 봤죠? 그럼 이거 0으로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융계정에다가 특별히 조정 항목으로서 이걸 두고 있어요. 이게 수능에서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다고. 우리 임용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준비자산 증감계정이에요. 준비자산 증감계정. 그래서 보세요. 지금 국제수지가 흑자죠. 10만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만들어 주어야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흑자니까 이만큼 흑자 봤으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적게 들어온 거예요? 많이 늘어난 거죠?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뭘로 표시가 돼? 마이너스 10억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준비자산 증감 계정에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면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 것이고 플러스로 표시되면 어떨까요? 외환 보유고 감소한 거야. 왜 이렇게 반대로 표시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준비자산 계정이 준비자산 계정, 증감이라고도 하고 그냥 준비자산 계정인데 이 준비자산 계정이 다시 할게요. 플러스로 표시되면 외환 보유고는 어떻다? 감소. 그러니까 준비자산 증감 계정이라고 할 때 이 증감은 외환 보유고 증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외환 보유고는 증가한 거라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중에 수능 기출문제는 풀어드릴 거예요. 우리 임용시험은 아직 나온 적은 없고요. 이렇게 하면 국제수지표는 거의 끝났어요. 축제 둘만한 거 다 끝났어요. 자, 우리 교재로 다시 올게요. 196페이지 국제수지표의 구성에서 경상수지 제일 밑에는 표를 보세요. 경상수지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자, 상품수지 보세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수지. 그러니까 그 차액만 기록되지 이것만 가지고는 수출액이나 수입액의 규모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수지. 외국과의 서비스 즉 용역거래죠. 운수,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특허권 등의 사용료 이렇게 되죠. 사용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로열티라고도 표현하죠. 사용료. 사업 서비스,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플러스, 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국내에서 임금을 받는 외국인 국내 노동자와 해외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는 달러. 여기서는 해외 수취 소득과 해외 지불 소득의 차액에 의해서 GDP가 클 수도 있고 GNP가 클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이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거. 그거 여기서 예를 들어 보자고요. 본원소득 수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이건 어디에 표시돼요? GDP에 표시되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수취하는 임금, 이건 GNP에 표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 지불소득과 해외 수출소득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 GDP가 크냐, GNP가 크냐, 이것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자, 투자 배당금. 배당금 중요한 것도 빠졌네. 그래서 투자 득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 해외 투자해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자를 줄 수도 있고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에 따른 손익, 이건 본원소득 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소득 수지는 뭐 별로 설명할 거 없죠. 무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상 원조, 증여, 뭐 교포의 송금 이런 것들. 됐지요? 오른쪽 페이지 국제수지표 작성 방법 무시해도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받으면 플러스고 주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금융계정과 본원소득수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종 자본거래에 따른 배당이나 이자는 투자소득으로서 본원소득수지. 그러나 투자소득이 아닌 원래 자본은 금융소득. 그 얘기네. 이 얘기잖아요. 해외 투자소니까 해외 투자. 어떻게 달라요? 본원소득수지와 금융계정. 그 차이란 말이에요. 차관 이자하고 차관 이자는 본원소득수지고 차관 그 자체는 금융계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금융계정과 본원소득수지 이렇게 소개해놓은 거네요. 다 설명드렸던 얘기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의 관계. 아까 얘기했죠. 항등식을 생각해야 돼요. 항등식.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본수지, 금융계정 나와 있네요. 자본수지 아까 얘기했던 거고, 해외 이주비, 채무 변제와 같은 자본이전, 특허권,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계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준비자산. 준비자산 증강계정인데, 준비자산 계정에 플러스로 표시되면 왜 안 보이고? 감소. 준비자산 계정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왜 안 보이고? 증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차미 누락은 통계상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건데 별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국제수지의 변동과 영향, 국제수지 불균형의 영향.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타날 때도 있고 적자가 나타날 때도 있는데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가장 이상적인 건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흑자일 때 좋은 점은 뭐예요? 돈 잘 번 거죠. 안 좋은 건 뭐예요? 물가만 몰라요. 물가만.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일 때는 좋은 것은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경기가 침체에 빠지거나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교재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나머지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환율과 국제수지의 관계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을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니까 국제수지는 개선되겠죠. 그런데 이건 웃는 측면이라면 우는 측면도 있었죠. 교역 조건이 악화되죠. 이건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 혹시 몰라서 같이 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국제수지는 악화되지만 교역 조건은 개선이 되겠죠. 근데 국제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환율은 다시 하락하게 될 거고요.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면 어때요? 달러가 모자라니까 다시 환율은 오르게 되겠죠. 결국 돌고 도는 것이다. 그다음 오른쪽에 준비자산과 국제수지. 자, 준비자산은 조정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일 때는 외환보유고 감소로 생각하셔야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외환보유고 증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율과 국제수지 관계 아까 공부했던 거죠. 환율 상승, 수출 늘고 수입 감소하고
그 국제수지가 흑자되면서 달러가 많이 남아도 오니까 환율 다시 하락하고, 또 하락하니까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고, 국제수지 적자, 다시 환율 오르고, 돌고 돌아요. 3, 4년 주기로 돌고 돌아요. 이걸 이제 키친파동이라고 하는데, 그까지는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전 시기의 판단. 단 한 달 뒤에 미국 여행 가는 사람의 경우 이렇게 됐네요. 자, 현재에서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바꿔야 돼요? 천천히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지. 얼른 바꿔놔야지. 나의 경우는 지금 바꿔요? 나중에 바꿔요? 나중에 바꿔야지.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문제 꼭 풀어보시고, 하나 남아있는 게 이제 204쪽. 204쪽에 세계화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인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거 정리하고 기출문제로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